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2022년 유망섹터 전망 그 5탄. 자, 오늘은 이제 석유화학, 게임주, 건설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은요, 최근에 이제 저도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2021년도 20년도 하반기부터 21년도 상반기까지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이 석유화학 업종들이 잘 움직였어요. 지금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이때가 이제 2000년도 하반기입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10월 달부터 올라서기 시작해서 11월, 12월에서 1월 달, 올 상반기 5월 달까지 이 랠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로 들어서 이 주가가 이제 중심선을 이탈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내리막을 걷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지금 이 모습이 전형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작년에 코스피 200 종목들, 이 대형주 종목들이 랠리를 펼칠 때에 이 석유화학 업종들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의 전망이 21년 내는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 완화가 되면서 경제가 좀 회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석유 이런 쪽으로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주가는 선반영을 해서 오른다. 그래서 이제 올랐어요. 근데 딱 올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확산이 더 됐죠. 올해. 그러니까 이거 경제가 이제 빨리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약세를 펼쳐졌는데, 자, 최근에 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경제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왔다가 오미크론 이제 겪어보니까 그렇게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가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유가 차트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요게 이제 WTI 유가 선물 차트인데, 지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폭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쭉 하고 반등 나오고선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점진적인 이 우상향을 갖다 그리고는 있는데, 주가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 중에 있긴 한데, 오미크론 등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회복 속도가 좀 더디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크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확 떨어졌다가 이번에 좀 반등을 조금 이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내년도에는, 자,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던 1년 하반기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금호석유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에서 이제 많이 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심선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근에 이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고, 중심선 이후에 이제 주가를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이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석유화학 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쭉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 올랐어요. 쭉 오르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렸는데, 또 이제 많이 내렸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 정도 났고,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갖은 이유를 붙여가지고 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지난번하고는 다르죠. 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금호석유와 마찬가지로 이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최근에 또 중심선까지 정확하게 또 올랐어요. 그리고선 횡보를 하면서 수급이 모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내년에 대한 한번 기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때 많이 오른 업종은 좀 쉬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올 하반기 또 올 1년 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이제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내년에는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이 석유화학 업종들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게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자, 게임주가 올 하반기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이 지난달까지 이제 최고의 또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이었죠.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게임빌, 이 지금 이제 게임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메타버스 쪽으로 먼저 연결이 된 종목들,
또 메타버스에 이어서 NFT로도 연결이 된 종목들은 랠리가 좀 쫙 하고 나왔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게임주 랠리에 편승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대장주는 위메이드죠. 메타버스하고 NFT로도 연결을 시키면서 자 원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달부터 사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위메이드를 처음 봤을 때가 이때였어요. 이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근데 뭐 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면서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쳐요. 그래서 이거 속임수로 주가를 뺐다가 올렸구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게임주들 그렇게 메타버스니 NFT니 이런 얘기가 크게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상승 정도가 나오겠구나라고 봤었는데 와 이게 몇 달 동안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한 넉 달 동안을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또 하반기 최고의 황금 종목이 되는 이러한 게임주를 주도하는 위메이드가 됐었죠. 또 위메이드 맥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쉬어가요. 쉬어가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급등했던 종목들, 랠리가 크게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쉬어가게 됩니다. 쉬어간다는 얘기는 조정권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정을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저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또 한 번에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정도의 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 다시 이 하반기 같은 9월달 10월달 같은 그런 랠리가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먹은 거죠. 해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선 다시 한 번 정도의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고점 정도의 반등을 내년 상반기 보통 3개월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 한 1, 2개월 정도는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이 조정 기간을 쭉 거쳐요. 주가가 떨어뜨리지 않고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60일선인데 중심선과 12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한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재미가 없어지고요. 지킬라 그러면은 한 12만 원대에서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움직여야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제 이 조정을 보이고 나서 어떤 때가 또 좋은 반등 시점이 되냐면 바로 이제 21선을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놓고요. 그리고 21선을 돌파해 줬을 때 이때가 또 한 번의 반등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빌이 이제 이름이 이제 이 컴투스하고 합병이 되면서 컴투스 홀딩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최근의 모습을 보세요. 자, 컴투스 홀딩스도 지난 10월 달부터 쭉 올라서 11월 달에 랠리가 나오고 12월 달 들어서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죽어가던 게 이제 슬슬 다시 또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 돌파했을 때에 전고점 부근 정도까지 또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컴투스 홀딩스도 이제는 끝난 거는 아니에요. 끝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 상승 랠리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반등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지금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한번 이제 지금 연말이니까 이번 달 지나서 상반기 때 한 번 정도의 또 반등 이것을 한번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넷마블 같은 이 대형주들 있죠. 물론 넷마블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1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이슈를 이 메타버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슈를 붙여야지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좀 못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 랠리 때 못 올라갔어요. 그나마 게임주들이 올라가니까 넷마블도 그거에 편승해서 바닥권에서 10월달, 11월달에 반등이 조금 주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 저점이었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 물론 또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옵니다.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런 식의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만 원대에서부터 한 14만 원대. 자, 요 정도의 지금 박스권을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려지고 있다. 나중에 또 이제 요 15만 원을 고점대를 이뤘던 부분들이 이제 최고점이 15만 원 근방인데
이 부분을 넘는다고 한다면은 또 한번 이제 랠리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2만 원 아래 그다음에 14만 원 넘어가면은 고점.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정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지금은 맞겠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주는 일단 올해 하반기 최고의 랠리를 펼쳤지만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와서 쉬어가는 분위기고 내년 상반기 때에 한 번 정도의 반등이 있고 나서는 그 반등이 전고점을 넘느냐 아니면은 또 전고점까지 갔다가 떨어지느냐. 그럼 뭐가 돼요? 전고점까지 갔다 떨어지면 쌍봉이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 전고점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쌍봉이 되죠. 봉이 하나, 둘. 그리고서 내려왔을 때는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한 번에 반등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물론 이제 뭐 전고점까지 딱 갈지, 전고점을 돌파할지, 전고점까지 조금 못 갈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의 반등 기회는 남아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입니다. 자, 건설주는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은 대선 전과 재선 후로 시점을 나눠요. 대선 전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게 크게 이 주가가 이게 크게 뻗어나가거나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결정적 요인이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대선 이후에 3월 9일 날 대선 이후에 어떻게 또 어느 당에서 또 이 대통령이 나오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은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기조. 자, 요것이 이제 얼만큼 유지를 시켜줄 것이냐. 자, 요겁니다. 자, 물론 이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을 뭐 쫙창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주택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설주도 오르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설주도 하락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근데 주가는요, 미리 선반영을 해요. 지금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좀 최근 들어서 조금 뭐 집값이 이제 이 상승률이 꺾였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이제 집값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또 집값이 상반기 때 막 엄청 오르는데 뭐 앞으로 더 오른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더 실려가지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 가을에 저점을 찍고요. 이때부터 올라가지고 계속 올랐어요. 올 상반기까지. 그리고서 이제 8월달 들어와서 딱 꺾였죠. 7월달 지나면서 8월달 들어서 꺾이고 그 다음에 반등은 주지만 서서히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자, 이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 이후에 주택 정책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를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또 이 건설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대건설과 GS건설 같은 경우가 이 주택 매출에 대한 성장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의 반등을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또 이제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좋아요. GS건설도.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서울시 재건축 또 이제 정비 사업 이쪽 분야에서 사업에 대한 호조가 사실 또 이제 GS 자이 브랜드가 좀 아파트 중에서 좀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재건축해가지고 수주 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면은 GS건설에도 일단은 좋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좀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이 정책입니다. 주택 가격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 가격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해 미친 듯이 올랐듯이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면은 그런 전망이다라고 한다면 건설주들은 올라요. 그런데 지금 선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지금 피크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아직까지는 주택은 가격은 실질적으로는 오르고는 있지만 자,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다 올라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집값이 조금 안정이 될 거야, 조정이 될 거야, 집값이 조금 떨어질 거야 라는 이 앞으로의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의 미리 선반영을 한다 그러면은 건설주는
하반기 들어서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누가 되건 부동산 정책을 나오겠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니까. 그렇다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건설주들은 분명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랠리가 나올 수 있으려면은 주택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줘야 돼요. 근데 그런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1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어렵다. 즉 상반기 때는 좀 부동산 이슈 때문에 정책, 이 대선 이후의 정책 때문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상반기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 집값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또 오를까요? 그렇게? 그러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금리도 엄청 오르고요. 아파트 살라 그러면은 엄청 이 규제를 갖다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이런 건설주 쪽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주들은 내년 대선 이후에 한번 이 상반기 때 반짝 상승, 요걸 한번 기대해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장장 5일 동안 유망 섹터 2022년도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 전망을 여러분과 같이 해봤습니다. 물론 또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또 오르겠지만,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자는 의미로 이제 한번 해봤고요. 뭐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종목들은 계속 같이 보면서 열심히 또 홍주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다시 본격적으로 전망 이후에 또 우리가 하던 걸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수급 리스트를 이제 전망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보지는 않았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수급표 달라지시는 분들이 이 전망을 보시느라고 좀 최근에 수급표 달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 수급표 또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최근에 제가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이 자, 어제도 급등하더니 15% 급등하더니 오늘도 뭐 18% 급등을 해요. 근데 이 동진 세미캠을 이때부터였어요. 이때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저점에서 수급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때 들어왔죠. 12월 중순부서부터 딱 봐요. 요때 이 개인들이 쭉 사고 외국인들은 별로 안 사다가 요 12월 13일, 14일 돼 가지고선 딱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보니까 중심선 부근이고 뭐 121선, 21선, 장기 이평선도 지지를 하고 있고 중심선 부근이고, 이렇게 해서 동진 세미캠을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올랐죠. 여기도 지금 보면 수급표에도 기관에서 딱 지금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벌써 이 수급표를 받아가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보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표를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이 수급이 쭉 안 들어오다가 이 벼랑가 딱 잡힙니다. 수급표에. 그러면서 봐요. 하루 이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던 애가 한 2, 3일 집중적으로 팍팍 들어오는데, 그 자리가 또 한번 자, 이렇게 중심선 부근이다. 그러면은 반등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브요. 하이브. 자,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죠.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쭉 떨어질 때는 외국인 기관이 좀 팝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중심선 부근에서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수급이 쭉 들어와요. 기관에서 쭉쭉 들어오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딱 수급표에 잡혔어요. 하이브가 잡히면서 최근에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쌍끌이 이 수급 리스트 쪽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중에 어느 쪽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는가? 주가가 이제 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또 한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동진 세미캠을 바로 이런 수급표에서 알고 잡아냈듯이 홍주식 패밀리들을 깨는 이때부터 이제 그 종목이 나갔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수급표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수급표 많이들 신청해서 잘 모르더라도 계속 받아가지고 같이 보세요. 그러시면은 분명히 이제 주식에 눈이 트이고, 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멋지게 동진 세미캠처럼 이런 슈퍼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자,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이 전화번호에 이 문자에다가 수급표 주세요. 그러고 수급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내드리고 다 보내드려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도 요즘 이제 주가가 찌질찌질한데 갖고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살까 팔까, 어디서 추가 매수해서 어디까지 반등 나오면 팔까, 요런 것도 이 걱정하시는 분들 보유 종목 있으면 위에 문자에 종목 신청, 종목 상담 신청 요거 하시면 제가 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도 열심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이제 맨날 보는 삼성전자부터 쭉 보고 또 새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멋지게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제가 계속 지금 이때부터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 7만 원대, 이 7만 1,000원, 뭐 7만 원대 초반 물량 모아 가실 분들은 이때가 마지막 찬스다. 이제 좀 있으면 날아간다.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지금 갔어요. 중심선 위에 돌파하고 나서 중심선 밑으로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76,000원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싹 쌍바닥 그리면서 이제 오늘 78,100원이에요. 78,100원에 나오면서 8만 원을 향해서 지금 잘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 오늘 웬일로 양봉으로 버텨주나 봤더니 외국인은 지금 최근에 또 주해장창 사잖아요. 근데 또 기관에서도 좀 팔다가 외국인이 받쳐주니까 오늘은 또 딱 눈치 보니까 78,000원 넘어가는 분위기야. 왜냐? 쌍바닥이거든. 78,000원 넘어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안에 요거 쌍바닥 요거 넘게 되면은 8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외국인이 170만 주 들어오는데 기관에서 290만 주 들어오면서 더 많이 들어오는 거야. 하여튼 참 대단한 기관입니다. 연기금 또 주해장창 팔다가 오늘부터 싹 들어왔어. 3억 펀드에서 싹 들어와. 뭐 눈치가 딱 보니까 오늘 갭 떴거든. 이건 진짜 가는 거다. 짝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 늦어도 연말 안에는 올 연말 해봤자 이제 얼마 일주일, 2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은 요 8만 원을 한번 팔자를 한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딱 기대를 하면서 올 연말 산타 랠리 때 정말 삼성전자의 이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8만 원, 8만 전자 한번 찍는 거 보면서 이 올해를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를 찍기 위해서 이번 주 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한번 찍으러 갈 폼을 딱 잡고 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오늘 오르죠. 역시 뭐 21선을 꿋꿋하게 지금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오늘 삼성전자 오르니까 하이닉스도 오르고, 자, 그리고 또 역시 수급 기간에서는 눈치 싹 보고선 5% 먹으면 팔고 3% 먹으면 팔고 이러고 있다가 딱 쌍바닥 끄면서 전고점 12만 5천 원. 자, 여기 돌파할 때가 돼가니까 또 확 들어옵니다. 자, 얘도 SK 하이닉스도 연말까지 보면은 이제 이 최고의 저항대 어디입니까? 13만 원. 13만 원을 이때부터였어요. 여기가 SK 하이닉스의 변곡점입니다. 즉 상방 추세에서 그나마 하방 추세로 갔다가 반등을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고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지면서 이제 쭉 떨어진 거죠. 바로 그 변곡점의 최고의 이 저항선이 어디입니까? 바로 13만 원입니다. 자, 13만 원을 한 달 동안을 13만 원을 넘으면 다시 갈 수 있어 했지만 한 달 동안 못 넘으니까 에이 못 넘는구나.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 이제 주장창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6월 달입니다. 자, 6개월 만에 6월 달에 13만 원을 이제 장장 6개월 만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최근에 주면서 한번 SK 하이닉스는 13만 원을, 삼성전자는 8만 원을 산타랠리 여기에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찍는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 아직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뭐 자동차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을 기대합니다. 내년을. 올해는 20만 원만 깨지지 마라. 요 안에서만 있어라. 하지만 이평선이 이제 기술적으로 다 밀집되고 있어서 또 20만 원대가 지난번 또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내렸어요. 29만 원까지 갔던 게 19만 원까지 내렸으니까 10만 원이 빠진 거예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이게 10만 원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10만 원이나 하락을 하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중심선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죠. 한 내년 상반기쯤에는 요 121선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요 22만 원이 중심선인데 어찌됐든 중심선 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하도 많이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중심선 한 번도 못 넘고 있다가 중심선 넘으면 간다 했더니 진짜 가죠. 중심선 딱 넘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현대차도 중심선을 못 넘고 계속 못 넘었어요. 이때부터 떨어져서 계속 못 넘고 있다가 자, 한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터치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한번 터치한 애는요, 두 번째, 세 번째 터치하면은 이제 뚫고 올라갈 이 확률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바로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다. 왜냐? 이때였어요. 11월 22일 날이 요 중심선까지 터치를 했던 이유가 바로 외국인 기관의 짱짱한 매수세. 이때는 30만 주씩, 외국인 30만 주, 기관 30만 주. 그러니까 이게 빡 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신경 써가지고 올리려 그러면은 수급을 쫙쫙쫙 주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안 올렸는데, 내년 상반기 때쯤 되면은 한번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중심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현대차는 또 한번 시세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버틸 때까지 좀 버티자. 자,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22만 원. 자, 22만 원을 돌파했을 때가 중심선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제발 떨어지지만 말고 20만 원 위에서만 버텨다오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아. 자, 기아는 뭐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88,000원 오면은 그냥 떨어져. 또 78,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또 이 반등 나와. 이제 그런 거예요. 요번에도 88,000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왜냐? 떨어지면 외국인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현대차보다 기아가 낫다. 이래서 오히려 이 떨어졌을 때 반등을 본다 그러면은 기아 쪽으로 보는데, 무조건 떨어졌다 해서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 딱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나 보고선 있으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어디까지 보면 돼요? 88,000원대까지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아 다시 한번 지금 조정권에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관망.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기관도 안 들어와. 오늘은 기관이 조금 들어와서 반등을 줬지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수급과 차트 요게 동시에 딱 맞아야 멋진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아는 조금 관망하면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가, 요걸 관찰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테슬라가 계속 이제 지금 안 좋죠. 제가 2차전지 전망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올랐고, 일론 머스크가 1조 5천억인가 테슬라 주식을 갖다가 홀랑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제 테슬라가 빌빌거리고 있죠.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안 좋다. 근데 또 이 정도 떨어졌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하지만 그냥 혼자 생각인데,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적인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 뭐 이 어떤 주가의 얘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얘는 영향력이 세요. 그죠? 자기 말 한마디 하면은 막 코인도 막 움직이고, 나 코인 샀어요. 그럼 사놓고 코인 샀어요. 그럼 쭉 올라가. 지 고점에 팔고 코인 팔았어요. 그러면 뚝 떨어져. 떨어지면 또 다시 또 코인 샀어요. 그럼 또 쭉 올라가. 테슬라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가 1000슬라 그래가지고선 이게 1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100달러 하던 게 1000달러, 1300달러인 것까지 올랐어요. 1000달러 넘어가니까 이제 팔았어. 얘가 뚝 떨어져서 이제 만약에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살 것 같아요. 1조 5천억을 팔았다는데, 팔았어요. 그게 주가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 얘가 1조 5천억을 여기서 사게 되면, 주식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만큼의 주식 수가 있어요. 뭐 1조 5천억이 이 주식 수가 몇 주인지는 내가 뭐 지금 당장 계산은 안 하겠지만, 이만큼의 주식 수를 똑같은 돈을 주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주식 수를 여기서 더 살 수 있겠죠. 1조 5천억 원어치를 산다면, 똑같은 1조 5천억을 팔고 1조 5천억을 산다면 100만큼을 살 수 있던 걸 뭐 한 130이나 150이나 이 정도 살 거라고요.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리겠죠. 뭐 갖은 호재를 터뜨려 가지고. 그러고서 또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또 돈을 또 엄청 벌겠죠.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주는 이때는 또 같이 올라가겠죠.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왜냐? 테슬라하고 2차전지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를 뭐 실적을 찾고 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실적은 당연히 좋아요. 안 좋겠어요?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도 전기차 수요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만큼의 차가 팔릴 거야라고 셌는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한 13, 14 이 정도의 이 수요가 더 있다 이거예요. 3, 40%의 수요가 더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차를 신청하고선 차를 받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 수요가 좀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도 다 해결되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진행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지만 주가는 꼭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완성차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 또 이렇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 SDI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테슬라 올라가게 되면 또 반등이 또 멋지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 뭐 계속 이제 저점 깼으니까 이때. 그래서 이건 이제 12만 3천 원을 깨지고 나서 이게 이제 12만 원 깨지면 떨어지겠구나. 차라리 확 떨어져가지고 전저점 11만 원까지 확 떨어졌다가 오르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기술적 반등. 반등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가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또 좀 그동안 좀 과대 낙폭이었어요. 그죠? 카카오 치고는 과대 낙폭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에서 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양봉 하나를 그려놨는데 아직은 전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차라리 11만 원 확 깨버렸으면 이제 또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21선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 근데 차라리 V자로 확 깼다가 이렇게 11만 원을 깨면 깨는 지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는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또 혹은 또 이 저점을 찍기 전까지는 좀 관망 상태로 좀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나마 오늘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양봉 하나는 나왔다. 자, 저점 지지하고선 올릴지는 21선 돌파를 해봐야지 알겠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좀 관망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전저점 왔어요. 37만 원 오늘. 아침에 37만 원을 딱 찍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기관에서 조금 들어와 주면서 일단 이 기술적으로 37만 원 찍어서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은 나와줬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 21선 따라서 아주 이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거 봐요. 전체적으로 좀 좁혀서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둥글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 모양이 뭔 모양일까요? 요걸 딱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보면은 요런 모양이죠. 요게 뭐라 그랬어요? 컵 모양이라고 그랬죠. 컵 모양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런다는 소리는 반전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어쨌든 지금 하락 추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컵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어찌됐든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요 컵을 뒤집어 놨잖아요. 컵을 뒤집어 놨죠. 그러면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여기 안에 물이 어떻게 돼서 물이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어감상으로는 뭘 보던 이렇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들죠. 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담아놨는데 요거 내가 손가락을 딱 걸어가지고 내가 물을 싹 마시면 좋겠네. 좋다. 뭐 물을 마신다. 좋다. 주가가 올라간다. 물이 쏟아진다. 떨어진다. 주가가 안 좋다.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패턴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결국은 다시 이 반전 패턴이 되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려면 이 떨어지던 애가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쌍바닥을 그리던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오던 이 바닥 패턴을 다시 그리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바닥 패턴이 없어요. 그럼 그 패턴이 나오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냐, 어느 선을 지지를 하느냐, 그 선을 지지하게 되면 지지되는 선으로부터의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전저점 37만 원을 딱 찍었기 때문에 자, 37만 원 찍고 여기서는 지지를 해줄 것이냐, 좀 반전 패턴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걸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37만 원 깰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제 확 깨고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는 지난번처럼 이제 훅 깼을 때의 이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나서 21선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21선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래서 21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때까지 한번 네이버는 열심히 관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KB금융,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내년에 이제 뭐 3번 정도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한다 이런 소리에 이 외국인 기관이 쑥 들어왔지만 일단 또 들어왔으니까 좀 팔아요. 좀 올랐으니까 조금 팔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6만 원 돌파하면은 또 한번 이제 이 박스권이 1단계, 그 다음에 또 올라서 2단계, 또 3단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KB금융도 지금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삼성전기도 자, 오늘은 또 외국인까지 들어와 주면서 역시 중심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중심선 위로 이제 안착한 이후에 예전 같으면 빠졌을 텐데 안 빠지고 있죠. 왜냐,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18만 5천 원까지 한번 올랐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상단과 중심선 하단,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쭉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은 지난번 1차적인 고점이었던 이제 19만 원, 최고의 이 전고점 자리는 19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향해서 이제 간 다음에 여기가 1차 저항대, 그리고 이제 여기 돌파하면은 2차 저항대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삼성전기는 자, 수급이 지금 봐요. 요렇게 오를 때는 기관에서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 여기 지지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기관이 들어갔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가를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통신주 얘기하면서 SK텔레콤, KT, LG U+, 대표적인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SK텔레콤 어때요?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때 한번 전고점 돌파하나 보자 그랬더니 빵 돌파하는데 이때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분할하고 나가지고 기업 분할하고 나서 SK하고 SK온 이제 분할하고 나서 이제 요렇게 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기관이 들어오다가 또 최근에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요 지금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들어와요. 자, 요렇게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지금은 최근에 이제 쫙 올랐으니까 조금 눌리겠죠. 눌릴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딱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KT. 자, KT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오니까 똑같죠. 지금 SK텔레콤이 대장이죠. 그러니까 KT나 LG U+도 지금 따라가요. 최근에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중심선까지 올랐어요. 얘 중심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나서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예, 수급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급표 받아가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도 지금 보면은 근데 LG U+는 외국인이 쭉 들어오는데 기관이 열심히 팔아요. 그래서 LG U+ 쪽보다는 KT, SK텔레콤 이렇게 쌍끌이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건설은 야, 외국인은 계속 사요. 외국인은 떨어질 적 계속 사는 거 좋아. 근데 개인이 계속 사.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근데 이제 기관에서 열심히 팔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저점 찍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진내가 쭉 사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쭉 얘 패턴 아시죠? 현대건설은 떨어질 때 외국인이 쭉 사. 그러다가 딱 돌리는 순간에 기관에서 쏙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기관에서 쑥.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쭉 같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팔아. 왜냐? 지들도 지금 여기서 쭉 사가지고 이제 매집을 해놓고 있거든. 평단가를 자꾸 낮춰가면서 추가 매수 하고 있다가 기관에서 싹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본전되고 수익 좀 나면 팔아. 파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지고 또 올려. 그런 식의 모양이 이제 계속 되풀이 됩니다. 얘네들은.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팔고 있다. 기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멋진 종목이죠. LG전자. 자, 이제 LG전자는 LG전자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LG자동차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물론 LG전자가 주 수입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는 TV, 냉장고, 에어컨, 각종 가전제품 팔아가지고선 돈 잘 벌지요. LG전자 이 가전제품 좋죠. 그런데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요. 백날 팔아봤자 뭐 에어컨 엄청 많이 팔아봤자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이제는 자동차야, LG는. 예, 그래서 이름도 그냥 약간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제가 LG 전자라고 하지 말고 LG 자동차, 현대차 이런 것처럼 현대차 이렇게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LG차 이래야 돼. LG차. 약간 이제 우스개 얘기지만 속뜻은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이 부품 종목이다. 특히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대세잖아요. 이 전기차의 이 부품,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이 전기차 부품 또 자동차 부품이 실적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만 된다면 LG전자의 주가에는 분명히 멋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딱 붙어 있죠. 그러면 애플이 2025년이니까 2024년에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좀 땡겨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LG전자가 애플과 이슈가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터지잖아요. 지난 9월 달에도 터졌고 11월 달에도 터졌고 12월 나오고. 근데 요번에 딱 갭 채우기 하고 나가지고 지난번하고 틀리죠. 지난번에 주주죽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 12만 원대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121선 자꾸 내려오고. 자, 그래서 12만 원이 바로 좋은 찬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모아지고 뭐 그러다 또 내려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LG전자는 저점의 찬스가 되는 것이고, 자, 주가 쭉 모아놓고서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되는데, 수급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에서 훅 들어왔다. 훅 들어오면서 갭을 딱 채운 부분들, 요 봐요. 요게 요렇게 갭을 뜨면 갭을 채우러 다 내려온잖아요. 갭을 뜨면 갭 채우러 내려왔다가 갭 딱 채우니까 오늘 반등을 또 멋지게 줍니다. 그래서 자, LG전자도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역시 이 어려운 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주 시간에 제가 오늘은 또 이제 또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잡을 수 있는 비법과 그 종목들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